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대가문이 든 지 꼬박 3년째였습니다. 산천 초목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고을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들판에 풀뿌리란 풀뿌리는 모조리 캐먹었지만 그마저도 동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서 더는 못 걷겠네. 어무이, 나 물 한 모금만. 목이 타들어가. 마을 어귀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성들이 유령처럼 떠돌았고 매일 아침이면 밤새 굶어 죽은 이들의 시신이 거적대기에 말려 뒷산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생지옥 같은 고을에 드디어 조정에서 새로운 사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학주. 수십 명의 나졸들을 거느리고 가마에서 내린 조학주는 단정한 상투에 기품 있는 비단옷을 걸친 번듯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고을의 참혹한 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통제라. 내 어찌 백성들의 이 참상을 몰랐단 말이냐. 어서 내 가마에 있는 식량부터 다 꺼내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도록 하라. 조학주는 흙바닥에 엎드린 백성들의 거칠고 마른 손을 직접 부여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다오. 내 당장 한양에 장계를 올려 전하께 구휼미를 넉넉히 내려달라 청할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희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사또나리,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 고을에 진짜 어진 목민관이 오셨구만요. 백성들은 조학주를 하늘이 내린 구원자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마침내 조정에서 수백 가마니의 쌀이 수레에 실려 고을 관하로 당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흰쌀죽이라도 한 그릇 먹어볼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관아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하지만 백성들 앞에 배급된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령 쌀이란 말이요. 쿨럭쿨럭. 그것은 누런 모래와 짐승도 안 먹을 썩은 톱밥, 그리고 쭉정이가 절반 이상 섞인 끔찍한 흙죽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 깊숙한 곳에 있는 사또의 내야. 조학주는 최고급 비단요 위에 비스듬히 누워 기름진 꿩고기를 뜯으며 간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고을의 살림을 맡아보는 이방이 허리를 조아리고 있었죠. 사또날이 지시하신 대로 조정에서 내려온 백미 중 10중 8구는 모두 뒤뜰 비밀창고로 빼돌려 두었사옵니다. 흐흐흐, 수고했다. 남은 쌀 조금에다 뒷산의 흙과 톱밥을 적당히 섞어 끓여주면 며칠을 굶은 놈들인데 그것도 감지덕지하며 퍼먹을 것이다. 하오나 나리. 흙이 너무 많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옵니다. 행여나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쯧쯧 이방. 넌 아직 멀었구나. 조학주가 꿩고기 뼈를 바닥에 툭 뱉으며 매서운 눈으로 이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배가 적당히 고파야 기운을 내서 불만도 터뜨리는 법이다. 완전히 굶겨서 숨만 겨우 붙어있게 만들어야 감히 관아의 기어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야. 내 말이 틀리느냐? 아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내일은 모래를 두어 좀 더 섞어서 끓이거라. 내 이 고을에 있는 동안 창고에 쌀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재물을 모아 한양에 아주 대궐 같은 집을 지을 것이다. 흐흐흐.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며 눈물을 흘리던 자비로운 사또.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타인의 피눈물을 쥐었자 자신의 배를 불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탐관오리였던 것입니다. 관아의 담장 너머로는 흙죽조차 먹지 못해 죽어가는 백성들의 곡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지만 조학주의 방 안에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풍악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던 한낮, 고을 외곽인적 드문 여우제 고개에 살던 한 여인이 관아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갈라진 맨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에는 퀭한 두 눈만 간신히 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품에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숨만 헐떡거리는 뼈만 남은 7살배기 어린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여인은 피가 나도록 관아에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침 관아 안에서는 조악주가 기생들의 치맛자락을 끌어안고 간드러지는 노랫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에 조악주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대체 밖에서 무슨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을 피워. 당장 나가서 끌고 오너라. 포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온 여인은 조악주의 번쩍이는 비단 코신에 얼굴을 비비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굶어 죽어도 좋다오니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입에 쌀뜨물이라도 한 모금만 적선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제 아이가 죽사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나리. 하지만 조악주의 입술은 싸늘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인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흙냄새에 코를 막으며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죠. 어딜 감히 천한 짐승 같은 것이 관아 마루를 더럽히느냐. 역병이라도 옮기면 내년이 책임질 것이냐. 당장 저 여편네를 끌어내어 멍석을 말고 다신관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라.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어미를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제발 아이만은, 우리 불쌍한 아들만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의 위로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퍽, 퍽.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관아 마당을 채웠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이 다칠세라 등을 둥글게 말아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매질은 수십 대나 이어졌고 여인의 등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나와 마당의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만. 사또나리. 이러다 정말 죽겠사옵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 포졸 하나가 몽둥이를 멈추고 벌벌 떨며 아뢰었습니다. 그제야 매질이 멈췄지만 마당에는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칠흑같이 마른 어린 아들. 그 작은 아이의 숨소리가 이미 멎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의 싸늘해진 몸뚱이를 쓰다듬던 어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퀭한 두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창백한 뺨을 적셨습니다. 잠시 후 죽어가는 어미가 고개를 번쩍 들어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는 조악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끔찍한 하늘 품은 악귀의 눈빛이었죠. 내 이놈. 조악주. 내 죽어서도, 아니 뼈가 가루가 되어서도 내 놈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미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기괴하게 갈라져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놈은 평생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천하의 산의 진미를 씹어 삼켜도 썩은 흙과 구더기의 맛을 볼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 놈의 그 짐승만도 못한 탐욕이 내 놈의 오장육부를 갉아먹어 터뜨려 버릴 것이다. 피를 토하듯 처절한 저주를 마지막으로 퍼부은 어미는 자신의 피로 물든 아들의 작은 시신을 끌어안은 채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미의 두 눈은 죽어서도 감기지 않은 채 조악주를 똑바로 향해 있었습니다. 쯧쯧. 재수 없게 시리. 내 잔치 기분을 다 망쳤구나. 저 더러운 송장들을 당장 저기 여우제 고개에 내다 버리고 소금을 쳐라. 조악주는 호통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왠지 모를 오싹함에 등줄기로 끈적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비 없는 하늘마저 이 끔찍한 비극에 분노한 듯 그날 자정 몇 년째 빗방울 하나 구경하지 못했던 여우제. 고개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끈적끈적한 시커먼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또의 목숨을 서서히 앗아갈 끔찍한 악귀의 저주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사또나리. 밖에 날씨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고을 다른 곳은 달빛이 밝은데 오직 여우제 고개 쪽에서만 시커먼 비가 쏟아지고 기이한 곡소리가 들린다 하옵니다. 이방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조악주는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굶어 죽은 귀신들이 단체로 곡이라도 한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풍악이나 더 크게 울려라. 관아의 화려한 연회장.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악주의 앞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멧돼지 고기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조악주가 군침을 삼키며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왜? 갑자기 조악주가 눈을 부릅뜨며 먹던 것을 바닥에 토해냈습니다. 분명 향긋한 고기 냄새가 나야 할 음식에서 코를 찌르는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란 기생들이 다가왔지만 조악주의 눈동자는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밥상 위에는 쌀밥 대신 꿈틀거리는 하얀 구더기떼가 가득했고 탐스러운 고기는 피와 진물이 흐르는 짐승의 썩은 사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나에게 썩은 흙과 벌레를 먹이려 들다니. 조악주가 발작하듯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멀쩡한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 뿐이었습니다. 사또나리, 곱불이라도 드신 것이옵니까? 멀쩡한 고기이옵니다. 이방의 말에 조악주는 미친 듯이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다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는 서걱거리는 모래와 쓴재의 맛만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갈증과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배가 고프다. 미칠 듯이 배가 고파. 그날 밤부터 사또 조악주의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관료의 체면도 모두 내팽개친 채 단정하게 틀어올렸던 상투마저 미친 듯이 쥐어뜯어 산발이 된 흉측한 몰골로 관아 부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익히지 않은 생쌀을 입안 가득 털어넣고 날고기를 이빨로 물어뜯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구역질 나는 진흙과 벌레의 맛으로 변했습니다. 먹어도 뱃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끔찍한 기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우제 고개에서 억울하게 죽은 어미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굶겨 죽인 사또가 영원히 굶주림에 고통받는 악귀인 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악주의 몰골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다리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나뭇가지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오직 배만 남산만하게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숨을 헐떡이며 방구석에 웅크린 조악주의 귓가에 섬뜩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배가 고픕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 관아 밖에서 굶어 죽어간 백성들의 원기들이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손들이 문창호를 뚫고 들어와 조악주의 목을 조르고 살점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으악! 오지 마라. 저리 가라. 극심한 공포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조악주. 그의 머릿속에 번뜩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서 빼돌려 산더미처럼 쌓아둔 뒤뜰의 비밀 창고가 떠오른 것입니다. 비밀 창고. 내 창고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것을 먹어야 해. 조악주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관아 뒤뜰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그곳에는 겹겹이 자물쇠가 채워진 크고 비밀스러운 창고가 있었죠. 자신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모아둔 식량 창고였습니다. 돌덩이로 미친 듯이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고 창고 문을 열어 젖히자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수백 가마니의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흐흐흐. 쌀이다. 내 쌀이야.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내가 다 먹어치울 테다. 조악주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 쌀가마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가마니를 거칠게 찢은 그는 양손 가득 내용물을 움켜쥐어 입안으로 개걸스럽게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로 흘러내린 것은 뽀얗고 윤기나는 하얀 쌀알이 아니었습니다. 우적. 커. 조악주가 미친 듯이 씹어 삼키고 있는 것은 시커멓게 썩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진흙. 덩어리와 그 속을 득실거리며 기어다니는 수만 마리의 흉측한 벌레떼였습니다. 어미의 피 맺힌 원한이 서린 저주가 그가 훔쳐다 쌓아둔 모든 곡식을 썩은 흙과 구더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굶주림에 완전히 지배당해 이성을 잃은 조학주에게는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먹어야 해. 아직도 배가 고프다. 멈출 수가 없어. 그는 목이 메어 검은 피를 토하면서도 썩은 진흙과 벌레들을 한 줌이라도 더 먹기 위해 바닥을 하찼습니다. 이미 남산만하게 부풀어 올랐던 그의 배는 툭툭 기괴하게 가죽이 늘어나는 소리를 내며 인간의 한계치까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 여우제 고개를 맴돌던 기괴한 곡소리가 뚝 끊김과 동시에 관아 뒷뜰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가죽 부대가 끔찍하게 터져나가는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관아의 노비들이 뒷뜰 창고에서 발견한 것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 희대의 탐관오리 사또 조학주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여 모아두었던 썩은 흙더미 위에서 배가 터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먹다 남긴 진흙과 톱밥만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고을에 마패를 든 암행어사가 출두했습니다. 어사는 조학주가 벌인 끔찍한 만행과 사또에게 동조하여 백성을 핍박했던 이방과 관노들을 모두 잡아들여 엄히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새로 당도한 깨끗한 구휼미를 남김없이 풀어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에게 따뜻한 흰쌀죽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또한 어사는 억울하게 죽어간 어미와 어린 아들, 그리고 굶주림에 쓰러져간 이름 모를 고을 백성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여우제 고개에서 아주 성대한 위령제를 지내주었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맑은 술이 제단에 정성스레 올려지고 어사의 진심 어린 위로가 담긴 제문이 고개에 울려 퍼지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티끌 하나 없이 메말랐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뭉게뭉게 몰려오더니 이내 쿠르릉 하는 청둥 소리와 함께 쏴 시원하고 맑은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다. 비가 내린다. 하늘이 마침내 노여움을 푸셨다. 단비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땅을 흠뻑 적시고 백성들의 눈물과 하늘 말끔히 씻어내렸습니다. 밤마다 여우제 고개를 떠돌던 서늘하고 구슬픈 울음소리도 그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과도한 탐욕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파멸로 이끄는 맹독이 됩니다. 타인의 피눈물을 쥐어짜 얻은 재물은 결국 자신의 내장을 터뜨리는 악귀의 저주로 돌아온다는 무서운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조선의 기묘하고도 서늘한 진실. 오늘 준비한 조선 파일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록될 또 다른 기막힌 야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